헌법 개정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인공기를 불태운 사람이라든가 태극기 세력의 태극기 운동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이 수상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MBC, KBS는 물론 SBS조차도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교조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교육을 지배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기업은 물론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서도 보수파의 가치를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이승만, 박정희를 거론하면 왕따로 물리고, 북한을 두둔하면 평화주의자, 북한을 비판하면 북우 깃발론자로 몰리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한미동맹은 파기 직전이며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2018년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위장된 전체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청년들의 이 트루스포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 줄기 횃불로,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940년대 20세 초반의 어린 남매 한시울과 소피쇼이 전체 권력에 저항하면서 너희들의 심장에 들어오진 도관시도 왼들을 찢어버려라 하는 이 외침이 오늘날 이 트루스폼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여러분의 이런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기대가 복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죠? 지금 고카바세, 학문이 진리를 탐구해야 될 학문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있고, 고언아세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비애를 맞추고 있고, 정치권이 세상과 함께 놀아나고 있습니다. 복법아세, 법치가 허물어지고 법 또한 이 시대에 정의를 표현하기보다 권력의 비애를 맞추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통일정책 어떻게 평가할까요? 몇 가지 유럽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신역사는 독배.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만의 사이팅이라고 하는 독일의 일간지가 신년사를 놨을 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Kingsfeld gibt es neue Geschenk. 김정은의 독이 든 신년 선물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비록 프랑크푸르트 알게만뿐만 아니라 디벨트 이런 데서도 동일한 제목을 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독이 든 메시지, 그리고 신년사. 그리고 분명히 독일의 언론들이 김정은의 신년사는 독배다, 마시지 않도록 하고 마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 상황이 상당히 독배를 든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탈북자를 만나서 2018년도 북한의 달력을 입수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2월 8일은 이게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2월 8일은 통곡한 날이고 4월 25일은 빨간색으로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008년에 2월 8일 날 계획하고 있는 평양에서의 그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급조된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달력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력에는 4월 25일을 건군일로 정해서 공휴일로 만들어낸 달력임에도 불구하고
2월 8일 날 대규모 열병식을, 건군절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실까요? 파괴 슈피레라는 작품입니다. 김 스프린트 슈피레가 뭐냐면 김정은의 동계올림픽입니다. 북한이 대남 관계를 주도하고 있고 독재자 김정은, 독재자 딕타토어는 김정은, 독일의 언론은 대부분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칭할 때 딕타토어라는 단어를 간혹 많이 씁니다. 거의 대부분 딕타토어하고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항상 김정은과 함께 수식어로 쓴다는 사실. 그리고 김정은의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화와 일정은 모든 것을 김정은이 결정한다. 이런 보도를 대학 파괴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평양이 평창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것은 RT 보이츠라고 하는 보도,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1월 18일자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평양과 행사로 만들고 있다. 평창을 도둑질하고 있다 하면서 쭉 2월 8일 행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응원단, 반향학단 이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Süddeutsche Zeitung, 남부 독일에서 발행되는 Süddeutsche Zeitung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일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일팀 문제는 남북 아이스하키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두고 독일에서 이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남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둘째, 남자 아이스하키 팀도 있는데 굳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단일팀을 강요하고 있다. 성적 차별이라는 얘기죠. 성적 불평등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또는 대서방 정책이 미국에만 겨냥된, 그리고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새해를 전해서 독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독일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이 또는 대북 정책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역시 RT 도이치라는 뜻이죠. 밴쿠버 회의에서 그 밑에 첫째 줄에 보면 밴쿠버 회의 참전국 외무장관들이 남북 화해 정책을 격침시켰다. 그 밑에 보면 노트 코리아 크리즈 아우스미니스터 엠마르기 크리 팔레마 토페 비에렌 멘트스탄 토퍼 비에렌 단어가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국들이 밴쿠버 회의에 모여서 1월달이죠. 1월 9일이죠. 1월 16일인가요? 1월 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보이품 회담을 전후해서 밴쿠버 회의에서 모였는데, 그때 외무장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간에 접근하는 정책에 대해서 토퍼리를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격침시켰답니다. 한국말로 하면 격침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외무장관, 서방세계 주요 외무장관들이 밴쿠버에 모여서 남북이 접근하는 정책에 대해 정책을 수장시켰다.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고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그리고 밑에는 스위스 뉴츠리 신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평양 정권은 모든 조선민족에게 남북 접촉, 교류와 협력을 응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든 반통일 세력은 부숴버리자고 덧붙였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은 2018년 1월 25일.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평화공세, 통일공세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유찌리 짜이팅입니다. 유찌리 신문. 북한 정부는
대남 접근에 시동을 걸었다. 관영 언론을 통해 모든 조선 민족에게 북남 통일을 관철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 벌리고 있는, 그리고 그 북한의 평화공세, 통일공세에 끌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디벨트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3월 1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10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날자의 디벨트의 내용입니다. 벤디시 안드레 슈프라이트 포이트 김정은 서로 싸우는데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김정은만 기뻐한다 이런 내용을 썼고, 내용은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남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9일 대선에서 좌파 우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좌파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트럼프의 반기를 들 것이다. 셋째, 사드 배치도 추대될 것이고 홍콩권이 반 트럼프 전선이 구축될 것이다. 네 번째,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골프 회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김정은의 핵 벼랑끝 내부의 승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3번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3번까지는. 4번, 5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는, 국제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 이러한 양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남한의 정부가 계속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적대시한다면 국제정치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고 김정은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시키고, 물론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정치는 이렇게 맹혹한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얘기고, 3월 10일날 디벨트는 이것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뇌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쓴 거고요. 독일 가브리엘 외무장관이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핵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악용해 핵 위기를 증폭시켜왔다며 미국과 러시아 및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시사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쭉 국회과 유럽 언론들을 쭉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하나같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의 대북 제재안이 이제는 효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작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는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마지막 고지를, 눈앞에 둔 고지를 달성했고 핵 포기의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주요 국들이죠. 틸러슨이죠. 마크롱 대통령, 아베 총리, 가브리엘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상 등등이죠. 그 다음에 존슨, 영국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단국의 침성 과제는 분단국, 즉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과연 자유민주 통일을 의미할까요? 자, 분단국의 통일, 분단국이 지금 네 나라 있습니다. 물론 다섯 나라죠. 중국이 분단국입니다. 이 중에서 독일만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었죠. 독일만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은 적화 통일됐고, 예멘은 소위 합의 통일이라는 이름과의 평화 통일이 이루었지만 또다시 내전을 겪고 분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과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민주 통일이 될까요? 우리는 분단국의 통일을 얘기하지만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확률이 매우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연방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국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단국 사람은 통일을 얘기하죠. 통일 교육도 하죠. 북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통일이 자유민주 통일일까요? 누가 통일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누가 통일을 결정할까요? Who decides the Korean peace?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통일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념 전쟁의 승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이념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는 이것을 이념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파는 이념 편향성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이 들어선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 전선을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통일이 자유민주 통일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야, 이거 과연 우리나라 민도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유민주 통일의 가치를 너무 부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도가 국민의 수준이 자유민주 통일을 지킬 만한 그러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벌이는 이념 전쟁에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국의 운명을 한번 볼까요? 분단국 사회는 이념 전쟁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분단국 사회는 이념 전쟁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문제는 좌파는 이념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투사들. 그 우파는 뭐죠?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판도라, 노무현 이야기, 택시 운전사, 변호사, 화려한 유학. 좌파들이 벌이고 있는 이념 전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연평해전 국제시장. 게임이 안 됩니다. 분단국의 이념 전쟁은 대체로 좌파가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뭐죠? 환경, 노동, 평등, 좌파 평화. 정말 그럴듯한 단어를 선점해 가면서 이념 전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건전한 사회는 진보 보수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주장은 분단국에게는 뭐죠? 독이죠, 배경이죠. 저건 좌파들의 주장입니다. 승리하기. 예를 들어 볼까요? 더민주당의 지난 총선입니다. 더민주당이 후보를 초래해서 통진당은 분명히 무소속으로 울산에서 당선됐습니다. 누구죠? 김종은, 윤종원입니다. 이들이 지금 정의당을 만들었죠. 북한을 두둔하면 뭐가 되죠? 평화주의자. 북한을 비판하면 극우 색깔론이죠. 분단국 대한민국의 이념 전선의 지금 선언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념은 본질적으로 조종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대립과 갈등의 대상, 극복의 대상입니다. 이념적으로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도 철학도 없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고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믿으라는 주장 같습니다. 늘 좌파들은 건전한 사회는 좌우의 날개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단국에서는 아니죠. 분단국에서는 이념전쟁을 이겨야 우리의 통일을 만들죠.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이념전쟁에서 패한 뒤의 모습을 보십시오. 통일의 열차가 북한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국 내 샤이 보수의 특징은 뭘 표방하죠? 샤이 보수의 특징. 중도와 실용을 표현합니다. 중도와 실용. 이름이 질 수밖에 없죠. 샤이 보수를 우리 이해성 문제가 보면서 샤이 보수를 깨는 친구 하나 있구만. 전부 말 못하고 앉아있는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소신 있게 자기의 발언을 해왔는데 정말 이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전부 샤이 보수죠. 실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이라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 천안함 폭침에 연평도 도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뭐 했죠? 실용을 얘기했죠. 실용. 광우병에 그렇게 이념전선 광우병 파동으로 그렇게 당하고서도 사실은 이념전쟁을 포기했던 그 시작이 오늘날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타겟 시기를 베네트 포이트 기자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중국의 민주주의는 북한의 민주주의하고 같고 닮아가고 있다. 결국 중국의 민주주의에 북한의 민주주의가 동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을 서한국,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 아니고 서한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걸 보면서 헌법 개정 특위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헌법 4조를 자유를 없애버리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로 동화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동독은 뭐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동독입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다 한 통속이고 이것을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죠? 인권은 가만히 앉아 보호할 수 없고 자유는 자정적으로 지킬 수 없으면 민주주의 보호만으로 수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폴총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드레스덴 연설을 많이 얘기했죠. 1989년 12월 18일 날 드레스덴을 방문했습니다. 동독 독일 서독 총리가 동독의 드레스덴 땅을 갔죠. 드레스덴 연설을 굉장히 고심 있게 고민 속에 드레스덴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요. 자유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Aber lieber Freund, wahrer Friede ist ohne Freiheit nicht. Freiheit, 자유가 없이는 평화는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트레스 연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만큼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유를 포기한 실체가 무엇인가? 동독도 자유민주주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가 빠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독일 통일은 자유와 승전보를 선언한다는 이내용입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폴의 통일도 하나 볼까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공개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우리나라가 꾸준히 서방과의 연합을 걸어온 아데나우 총리의 노선을 고수하면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방과의 연합을 통일해 그것 때문에 통일했다 이런 얘기고 90년 10월 3일 우리 독일 통일하를 축하한 바입니다. 그날은 자유와 승전보를 누립니다. 대미관입니다. 미국과 의회 파트너십은 독일 통일의 근간입니다. 우리 독일 민족은 통일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미국의 힘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권의 극적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미국 침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우리에게 줬던 날은 없었습니다. 대미관입니다. 폴의 대미관. 또 옆에 볼까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 알게마네 사이트입니다. 불경 독일의 88%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 최근까지. 콜의 동독관을 볼까요? 대한민국의 대국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통일의 동독지구는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합니다. 동독 40년 사회주의가 남긴 유산은 충격적입니다. 경제는 경제력을 잃었고, 경쟁력을 잃었고, 마을과 도시는 남의 몰락식장입니다. 황폐한 도로미, 최악의 환경 오염도 동독 사회주의가 남긴 유산입니다. 1991년 9월 24일 의회 연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념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념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문재인 특보의 얘기를 볼까요? 김정은 예측 가능하냐면 비함정 비는 아니다. 한민동맹 깨져도 전쟁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의 동력을 끊었다. 김정남 피살 비난할 체제가 아니다. 트럼프, 북핵 원심은 무기파는 것. 한미동맹 깨지면 중국에 붙으면 됩니다. 임종석, 이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한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천하가 끝이면 행동원칙의 정치적, 추민, 중국의 토지라고 합니다. 이해찬, 문재인, 보증, 개멸시키. 문재인, 한국에 가면 시청을 합니다. 나는 올라와서 공산하고 시를 듣겠다. 기한투기 자유는 정보복 사업에서 자유를 삭제. 도정한 문화부장, 평창올림픽 남북이 공동 입장할 경우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지난 대관부 진행하신 이것에도 남과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와 2003년도 그리고 2018년도의 상황이 동일합니까? 2006년 9월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100번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1년도에 한반도기를 등록하고 2018년도에 들고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군요. 2004년에 방북 후에 서울이 유럽, 타락, 탐욕의 기석을 비치라면 평양은 완벽한 자존심으로서의 승복의 기치다.
이런 대국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갖다 내버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태극기에 무슨 가치를 이 사람이 느끼겠습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장관도 이럴 수 있습니다. 천성원이 왜 왔을까요? 남남 갈등, 한미 이간질하고 북한의 선전선동하고 문재인 정부 들들이 대한민국 이념전쟁의 현상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통일방안 자유민주 통일, 조카 통일입니다. 통합 통일 트레이닝, 통합 통일. 이것은 이제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서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남과 북은 오랫동안 불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한 부분은 우선 제껴주고 스포츠, 문화, 경제, 비정치적 분야부터 교류를 협력으로 활성화하다 보면 신뢰도도 생기고 신뢰도가 쌓여서 정치적 통합을 쉽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능주의죠. 기능주의. 비정치 통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치 통합까지 나아갈 수 있다. 대화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 정치적 통일론자들은 대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대화. 근데 여러분, 대화는 말이죠. 대화도 못하고, 여야 대화도 못하고, 여여 대화도 못하고, 야야 대화도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이 왜 생겼고, 바른정당이 왜 생겼고, 국민의 정당이 왜 생겼습니까? 대화를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 그렇게 대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대화,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요, 영수회담 끝난 한 1시간부터 서로 딴소리를 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대화를 해서 교류협력을 나와서 통일을 이룹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정치협력을 많이 하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 그 로켓맨이 자기 체제를 포기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체제를 보수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화로 김정은을 설득한다고요? 대화, 교류협력, 점진적 통일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금방 통일하면, 빨리 통일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방제 통일의 변형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하고 문화 통합하고 다 통합하는 후에 자연적으로 통일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은 통일 관련된 두 개, 우리나라는 통일 관련 헌법조항이 한 개입니다. 헌법조항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독일에는 두 개의 통일조항이 있습니다. 146조, 23조. 23조의 통일조항은 통일할 경우에 나머지 다른 쪽, 그러니까 동독이 소독의 연방체제에 편입을 함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23조죠. 146조는 동소독이 합의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일 방안이죠. 헬무트 콜이 속했던 김인남이 바로 헌법 23조의 통일을 얘기했고, 3인당, 오스카 라폰테인이라고 하는 3인당 내에서도 국자파에 속하는 오스카 라폰테인은 바로 146조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국민은 23조의 통일을 원했고, 23조의 통일은 동독민주도 원해요. 그래서 23조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경제 통합이고 문화 통합이고 모든 통합은 통일된 후에 해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개성공단하고 경제 통합을 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면 뭐 스포츠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 행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북한과 함께 경제 통합을 하는 개성공단의 일을 보십시오. 거기 성공했습니까? 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 통합을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 건이 들어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여기서 뭐 수출, 뭐 장사하는 건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 벤처라든가 직접 투자라든가 소위 이런 통합의 개념 속에서 북한과 경제 통합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북한과 경제 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현대 아산의 정몽원 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1970년대 많은 제일교포 성공인들이 북한과 경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교포 성공인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뭐 100건 이상의 조직벤처를 만들어지고 70년대 그렇게 활성화됐었는데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쫓겨나고 제일교포 성공인들이 투자했던 공장의 그것들은 다 고철덩어리 다 중국에 팔아버린 게 결국 경협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경협을 누가 잘하죠? 대한민국 삼성전자하고 북한의 전자회사하고 합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그럼 북한의 전자회사 삼성전자에 처분만 맡기면 됩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자회사가 일일이 경영에 참석하고 이래저래 하는 순간 그건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협의 실패한 겁니다. 바로 통일 후에, 통일은 뭡니까? 통일된 후에 정말 시장경제의 달인들, 경쟁력의 우수한 인력들, 최고의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나서야 그것이 성공한 경제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 세력, 공산제주의 세력이 아니고 자유민주 세력이 만들어가는 통합이래야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통일의 주장에 대해서 민감한 정치 문제는 기업이고 문화스포츠 경제 비정치적 교류 능력을 심화해 상호 신뢰성이 전혀 정치적 통일도 가능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스웨덴의 체제 전환을 전공을 한 경제학자 에슬런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좋다. 생선수풀을 수족관으로 만들지 그래. 생선수풀을 갖다가 수족관 만드는 얘기 하지 마. 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좋게 들려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통일해야 한다? 통일병이 적겠다? 여러분,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좋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뭘까요?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좋다는, 올린다는 얘기가 저 허접한 3, 4층 건물, 허접한 공장 짓는 것들이 더 되겠습니까? 통일된 후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철거하고 다시 줘야 돼요. 여러분, 신도시 개발할 때 여러분 저 강북구 이런 데 개발해요? 아니면 호벌판에 개발해요? 호벌판에 개발해요. 왜? 호벌판이 싸니까. 그 어리송한 거 뭐
갔다가 어느 정도 됐다면 지역 가서 여러분 그거 부시고 하려고 그래요. 부시고 새로 공장 짓고 건물 짓는 거가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 아니에요. 그들의 기득권. 땡땅 쓰고 뭐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때 가장 피해본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죠. 일본과 독일. 근데 이걸 일본과 독일이 잿더미, 폐허더미가 됐는데 4반세기 만에 여러분 세계 2, 3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괴라는 것은 도약을 위한 아주 좋은 조건, 좋은 상황입니다. 파괴를 할 수가 없어서 파괴를 못하는 거예요. 파괴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저 용산에 어디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 지역을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괴해야 거기다 새로운 빌딩을 짓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근데 파괴를 못해요. 왜? 그래서 유명한 렌시 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일본이 파괴된 것은 건물과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기득권이 파괴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파괴된 기득권, 다 없어진 그 기득권이 이제는 뭐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최신, 하여간 뭐 디자인과 기술로 올려 세우면 된다. 이래서 미국, 독일과 일본이 4반세기 만에 2, 3위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파괴를 못하면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지하철이 어떤 지하철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9호선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일 나중에 있는 제일 나중에 제일 경험과 기술과 모든 게 그 안에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가봐요. 지하철. 베를린 지하철 가보면 말이죠. 학과방도 그런 학과방이 없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그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 베를린 중앙역 티어가르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돈을 놔야 되는데 나무 잘라준다고 돈을 못 놔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하로 이제 뭐 돈을 놓고 하는데 돈이 몇 배가 더 들어요. 여러분 북한은 파괴돼 있어요. 이미 파괴돼 있는 상태에 통일된 우리가 그 자리에 최고의 기술과 자본으로 최고의 시설을 올리면 그것이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왜 허접한 거를 더 세워서 이것이 전진적 통일론자들의 배경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요. 땡큐 가. 왜? 북한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후통으로 통일비용 과다하게 들었다? 벨린 장벽이 살아있는 자를 머릿속 장벽이 생겼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독일 통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독일 통일이 요새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혹시 왜 안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 통일이 뭐 통일병이 많이 들고 뭐 이질감이 많이 생기고 동족 간의 갈등이 많이 돼서 마치 시시한 정책처럼 막 떠들고 통일병 바라고 했다가 그래서 통일병 독일 통일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독일 통일이 성공했어요. 어떤 프레임으로? 통합 프레임으로. 통일의 프레임을 밀어붙이는 자들이 독일 통일을 얘기를 못해요. 왜? 너무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 통합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통합 후에 통일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소위 연방제 통일, 점진적 통일 논의자들은 독일 통일을 얘기했어요. 그저 독일 통일, 혹시 통일이다, 서로 싸우고 이질감이 않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독일 통일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좀. 그래프로 한번 보죠. 독일 통일은 뭐죠? 베를린 장벽을 뚫고 트라반트라는 동독의 차가 베를린 장벽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뭐죠? 허접한 동독 경제가 잘 사는 서방으로 진출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1990년 8월 23일) 새벽 2시 47분입니다. 이 시계는 동독 인민의회당에 걸린 이 시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새벽 2시 47분에 1990년 8월 23일에 동독인민의회가 뭘 결정했습니까? 23조. 동서독 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연방체제의 편입함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동독인민의회가 선언한다. 새벽까지 선언을 겁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독일 통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베를린 장벽이 없어진 자리에 머릿속 장벽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동서독 갈등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쪽이 로타 드메지아 동독 마지막 총리입니다. 동독 마지막 총리. 동서 통합 통일 협상을 추진해 동서 통일을 이루어하는 인물이죠. 후에 김연에서 활동했던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해에 동독으로 이주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주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동독 사람이죠. 만프레 슈톨페. 메르켈 총리고 수상이고, 만프레 슈톨페는 여태 동독 사람이죠. 브란덴부르크 주 총리를 하다가 연방 통일부장, 교통부장만 하는 사람. 교통부장. 볼프강 티에르제. 동독 출신이죠. 통일 후 8년 동안 연방 하원 의장을 했습니다. 요하임 가우, 독일 대통령이죠. 지난 대통령입니다. 동독 출신이죠. 마리엔네 베르슬라, 소위 말해서 고위직입니다. 슈타지 문서 관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장벽 얘기할 처지니까 영원한 갈등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갈등이 동서독 갈등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전부 독일 통일을 왜곡하고 독일 통일을 진실을 안 가리키고. 왜죠? 통합, 통일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990년도 독일의 베어신피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시사저널. 여기서 쭉 이제 독일 통일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게 많아요. 물론 정치적이죠. 독일은 강한 나라 되고 편안한 나라 되면 주변국을 침공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영원히 분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때 슈피겔에서 이런 보도를 썼어요. 동독 경제는 서독의 선지를 받으면 찬란히 빛날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말이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다음부터 보험을 참고 통일된 후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면 찬란하게 빛날 보석과 같은 것이 북한의 지하로 북한의 통일 비용 얘기하는 사람들이 통일 비용이 뭐 2조 유로, 2,500조 이렇게 얘기하다가 독일에서 통일 비용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 들어볼까요?
1991년도에 주요 국가 내 임금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경쟁력을 가미한 임금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91년도에 여러분 독일하고 뭡니까? 노조운동이 굉장히 심하죠. 독일의 임금이 상당히 높죠. 전 세계에서 1위였는데 1991년도에 임금 지수가 독일이 1위입니다. 다 1위죠, 다. 네 나라가.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다 1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그런데 계속 임금 지수가 계속 내려가요. 어느 나라가? 저머니만. 그래갖고 0.7로 떨어져요. 2013년에 되면. 다른 나라들은 뭐죠? 다 1이 넘어가요. 1이 넘어가요. 통일비용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통일비용? 여러분 지금 독일의 경제가 독일의 GDP가 유럽 GDP 전체 유럽 GDP 40% 차고 40%. 통일비용은 얘기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독일 서독은 통일 당시에 서독은 거의 경제를 측량의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실업자 200만이 있어요. 통일적. 실업자 200만이 넘어가면 독일 서독 경제가 위험했다. 통일 분단에 그렇게 통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표가. 그런데 통일 직전에 서독의 실업자 수가 300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통일한 후에 통일 특수라는 게 생겨나는데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죠. 100%가 넘어가면 풀 가동을 해도 모자라요. 통일비용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떠들다가 우리나라 통일비용 얘기하죠. 또 한 가지 얘기 들어볼까요? 통일 경제성장률 한번 보죠. 독일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배 정도 돼요. 경제성장률 한번 보세요. 통일 이후에. 저 규모의 큰 나라의 규모의 경제가 2%, 3%, 4%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었거든요. 통일 이후에. 통일된 다음에 통일비용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서독 대비 동독 인당 GDP가 1990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죠. 이제는 거의 70%를 넘어서 있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한참 통일비용 얘기할 때 동독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일비용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한판 붙었어요. 너는 계속 그렇게 통일비용하고 까불래? 그러면 제시한 게 통일 후에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가 많았는데 플러스만 해서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인구가 200만이 많은 겁니다. 200만. 근데 200만의 인구가 동독에 다 청년 인재들이에요. 전부 청년.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동독에 인재 200만 명이 가서 뭐 했어? 동독 가서 서독 가서 놀았어? 그러면서 제시한 겁니다. 동독에 200만이 와서 공장에 들어가고 동독에서 부가가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통일 비용 같은 소리 하나 이래요. 동서독 실업률 변동 한번 볼까요? 오스트리치는 동독이고요. 도이칠란드가 동서독 전체 실업률입니다. 밑에 베스트도이칠란드가 서독의 실업률이죠. 어떻게 했죠? 통일된 후에? 통일 통합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통일 통합 프레임. 보세요.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양호하나. 전체를 한번 볼까요? EU 실업률 한번 보세요. 그리스가 21%, 유럽 평균이 7.6%입니다. 독일이 뭐죠? 맨 밑에 4%가 아니에요. 통일했는데. 그렇게 통일 비용 많이 들고, 그렇게 서로 이질감이 많고, 약간은 지금 보시죠. 여러분, 메르켈이 통일 전에 독일이 서독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요. 서독의 총리가 서베를린을 가는데 루프탄자를 못 타고 갔어요. 페나인이나 에어프랑스나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승정국 연합군이. 그리고 그것도 손님 자격으로 갔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뭐죠? 그리스가 복지 포퓰리에 빠져서 빚도 안 갚고 맨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정면에 대고 야단치는 통일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푸틴 까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 독일이 주도하에 지금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선두에서 누가 지휘하고 있죠? 메르켈 총리가 지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물리 블룸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서동의 반베르트 대학에 있다가 지금 할레 연구소를 운영하고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2013년도에 디자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고급 작품. 거기다가 북한 제거, 어바웃 페르모스트라고 하는 그 칼럼의 내용을 이 사람의 내용을 실었는데, 우리말 번역하면 북한 제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독은 통일할 때 정말 아무 준비가 없었다. 전 세계가 동서독을 평화적으로 잘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서독이라는 나라는 통일시켜주고 봐야 안 되니까, 독일 사람들도 스스로 통일을 원했지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5% 미만 그런 상황이죠.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이 이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독일이 통일한 후에 엄한 시행착오만 제대로 연구해도 반쯤은 성공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아 카탈로그, 그 카탈로그에는 이런 거를 조심해달라고 코리아 카탈로그를 거기 제시했어요. 제가 2013년도 동아일보 2013년 9월 14일날 코리아 카탈로그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기고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합니다. 이런 걸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독이 범한 거에 중요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 통일 독일보다 낫다. 한반도 통일 독일보다 낫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독일보다 쉽다. 한번 쳐보시면 제가 여기저기 그 내용을 기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시 반까지로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카탈로그 내용을 좀 소개하죠. 제가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될 책,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통일은 맨 뒤입니다. 맨 뒤에. 통일은 히말라야 천여봉을 등반하는 것 같다.
이 히말라야에 세 팀이 도전을 했다. 소독팀, 베트남팀, 예멘팀. 그런데 베트남팀, 예멘팀은 다 3,000번도 안 빠졌다. 소독만이 그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근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도 있었고, 뭐 크레바스에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서 폭풍 때문에 막 텐트가 잊어버리고 날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네 번째 등반팀이 오를 차례다. 한국팀이다. 그 한국팀의 등반 대원들이 독일이 간 루트를 피하자고 얘기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아니다. 독일이 간 루트를 가야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고 어디에 폭풍과 불고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되고 이것을 알 거 아니냐. 딴 루트를 개척한다고? 바로 그것이 코리아 카탈로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후에 독일이 택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독 재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우리가 지금 3만 1,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는데요. 독일 서독은 분단 동안에 몇 명의 동독 탈북자를 받아들였을까? 300만이 넘죠. 거의 400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이 동독에 다 재산을 남겨두고 왔어요. 400만이라는 인구가 재산을 남겨두고 왔으니 재산 갖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탈출할 때 못 왔으니까 그것이 다 동독 정부에 귀속된 거죠. 근데 통일한 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됐다고 재산권을 다 동독인들에 반환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왜? 그것이 시장 경제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업들이 투자해 보려고 동독에 들어갔더니 사사건건 걸리고. 아니 무슨 투자를 하고 다 동독에 서독에 이주했던 사람들의 그 재산하고 걸리니까 다 거기서 소송이 제기되고 심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국 재산권을 반환하라고 결정이 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권 반환의 원칙은 투자 우선권으로 해서 원칙을 보다는 재산권을 보상을 원칙으로 삼아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프라 촉진법입니다. 독일에 이제 보니까 소독이 완전히 통일된 후에 소독이 완전히 소비시장이에요. 완전히 하나의 시장이 성공되니까 여기서 생산된 걸 갖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팔기만. 거기서 뭐 공장 세워서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갖다 팔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장을 거기다 세우고 인프라를 거기다 깔아야 된다. 기업들을.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장은 우리나라는 독일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통일비용에 2조 유로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2조 유로 중에 3분의 2가 동독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세요? 그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 만에 독일은 정확히 얘기해서 거의 20년, 통일 20년 만에 거의 모든 수입을 극복하고 우뚝 섰는데요. 뭐에도 불구하고 2조 유로 중에서 2,500조 원 중에서 3분의 2가 동독 사람이 호주머니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과 통합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법치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동독 북한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투자를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복지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하여간 독일 통일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왜 독일 통일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왜 기적일까요? 이미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고, 물론 1월 27일, 그저께가 홀로코스트 추념입니다.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너무나 인류에 대한 범죄가 컸기 때문에 독일은 영원히 분단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석 달 전에 한국을 찾은 독일의 여러 정치인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그야말로 콧방울도 안 보였죠. 통일, 한반도 통일 낸 후에나 생각해볼 문제다. 전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없거든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통일이 그렇게 해서 정말 급작스럽게 통일했는데 통일 20년 만에 완전히 모든 통일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우뚝 섰네요. 두 가지 기적입니다. 두 가지 기적.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일반인의 기적이지만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그럼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났어요? 왜?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급작스러운 통일을 해서 통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범답안 하나 보여준 거 아니에요? 모범답안. 그 모범답안 보고 통일을 제대로 해라. 통일의 갈 길에 가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우면 독일 통일 한번 돌아가. 거기 다시 제대로. 이런 역사의 주관자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독일의 통일을 시켜준 이유는 우리가 더 먼저 통일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은 우리가 정말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념전쟁, 통일 이념전쟁, 이념전쟁은 분단국 이념전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샤이보스들은 이념전쟁을 회피하고 있고 정전을 쫓고 나는 중도주의자다,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전단국은 실천적인 이념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념전쟁의 승자가 통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단국이 5개국이 있지만 소독 이외에 자유주의 통일을 반박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나 이제부터 망했습니다, 이제부터 망할게요 하고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스, 베네수엘라 나 이제부터 망할 겁니다 하고 망했습니까? 국민의 수준, 우리의 지도자. 근데 자유민주 세계에서 우리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국민의 수준이 국민이 더 큰 책임이 있죠. 이념전쟁을 아주 은밀히 치르고 있는
우리 서로, 그리고 평화라는 평화, 그리고 단계를 그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별발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을 꼭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통합, 통일의 주장으로 통일을 호도하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스웨덴의 에슬란드 학자는 생산수도 갖다 놓고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는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 그럼 독일 통일을 왜 여기 얘기하지 않을까요? 통합, 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 통합 이런 교훈들을 네, 감사합니다.